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동시에 교체됐습니다. 후임으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경제 성과 미흡에 인적 쇄신 여론이 반영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새벽 서울 종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사람들이 잠든 새벽에 불이 시작된 데다 대피로가 불길에 막혀 피해가 커졌고 스프링클러도 없어 초기 진화에도 실패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지도부와 갈등을 빚어온 전원책 조직강화특위위원을 한 달여 만에 해촉했습니다. 전 위원이 격앙된 반응을 보인 가운데 인적쇄신 등 당 혁신 작업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비바람에 주춤했던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해 주말에도 짙은 스모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탓인지 국내 탓인지 논란 속에 국적이 불분명한 미세먼지가 2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폭행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양 회장이 음란물 검색 금지어를 마음대로 풀고 무차별 소송으로 직원들을 협박해왔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동시에 교체됐습니다. 후임 경제부총리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또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최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심 끝에 내려진 결론은 이른바 경제투톱의 동시 교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에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습니다. 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엔 김수현 사회수석을 임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홍남기 후보자가 현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해 국정과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을 인선 이유로 꼽았습니다. 홍 후보자는 경제 체질 강화와 구조개혁을 당면 과제로 꼽았습니다. 역동성과 포용성이 잘 조화돼서 우리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달성에 제가尽力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후보자와 보조를 맞출 김수현 정책실장은 국정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점이 인선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종합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비전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책임자입니다. 청와대는 홍 후보자가 경제 사령탑을 맡고 김 실장은 포용국가의 큰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며 기존과 다른 원톱 체제로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홍 후보자 지명으로 공석이 된 국무조정실장 자리에는 노영욱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이 승진 발탁됐고 김수현 실장이 맡았던 청와대 사회수석 자리에는 김현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던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청문회가 필요 없는 노영욱 국무조정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사령탑을 서둘러 교체한 까닭은 뭘까요? 고용 사정이 계속 악화되고 성장률도 떨어지는 등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있는데도 경제라인 내부에서 자꾸 불협화음이 불거지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기현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경제부총리 교체에도 불구하고 예산 정국에 대응하는 데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문회 절차를 감안하면 홍남기 후보자 임명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김동연 부총리가 당분간 역할을 맡는다는 겁니다. 김동연 부총리께서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담에도 경제라인 투톱을 동시에 교체한 데는 그만큼 인적 쇄신이 절실했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안팎의 관측입니다. 정통 관료 출신 부총리와 개혁 성향 학자 출신 정책실장이 사실상 투톱으로 호흡을 맞췄지만 고용을 비롯한 각종 경제 지표가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현 정부 핵심 정책 기조를 둘러싼 엇박자 논란까지 겹치면서 대통령이 나서 화합을 강조하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 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야권의 물갈이 요구가 여권으로 옮겨붙고 여론마저 돌아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대통령의 선택지는 시기 문제로 좁아졌고 결국 동시 교체 카드를 선택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두 사람의 갈등과 엇박자는 1년 넘게 계속돼 왔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팀워크를 당부했지만 경제 라인의 불협화음은 좀처럼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신선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8월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은 이례적으로 정례 회동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만큼 갈등설이 컸기 때문입니다. 둘 사이의 이견이 처음 공개적으로 표출된 건 고용 사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지난 5월입니다. 고용 감소 효과가 없다는 게 현재까지 결론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나 직관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을 본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는 대통령의 발언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90%였다라는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경제에 대한 진단이 다른 만큼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보완을 꾸준히 제기했고 추진해왔던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장 실장은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완벽한 팀워크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주문에도 시각차는 최근까지 이어졌습니다. 소득주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실장은 자기의 희망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 부총리는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예산안 통과 등 남은 할 일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고 장 실장은 인사와 관련한 공식적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경제정책을 이끌어온 두 수장이 동시에 물러나게 되면서 정책 기조도 바뀌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윤 기자, 경제라인의 두 수장이 이제 동시에 교체되는 건데요. 경제정책에도 일정 정도 변화가 있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 정부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비전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책을 바꾸기 위한 인사가 아니라 기존 정책을 더 잘 추진하기 위한 인사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행보와 발언에도 의미가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오늘 인사 발표에 앞서 공정경제전략회의에 참석했는데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 합니다. 공정경제가 우리 경제의 뿌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과 더불어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인 공정경제를 재차 강조하면서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경제 라인의 엇박자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후임자 인선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청와대는 그동안 이른바 김앤장 사이 입장차를 건전한 갈등이라고 말은 해왔지만 시너지 효과 대신 불협화음이 컸다는 평가가 대다수입니다. 이번에 홍남기 실장을 경제부총리로 기용한 배경엔 경제 관료이면서도 정책 이해도가 높다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같은 시각에서 같은 곳을 보면서 호흡을 맞출 수 있으니 실행감과 속도감이 배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정책 운용을 경제부총리 원톱 체제로 개편한 것은 사실상 기존 투톱 체제 실패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 후보자가 풍부한 정책 현장 경험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일자리 문제 등 실물 경제 주도권을 확실히 부여해 혼선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전문성과 실행력을 중시한 적재적소 인사라고 평가하며 포용적 성장사회 실현에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신임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은 경제 비전문가와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며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경제 위기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혁신 작업도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삼고 초려 끝에 영입했다는 조직 강화 특위 전원책위원을 한 달여 만에 해촉했습니다. 전원책위원은 당 비대위가 자신을 하청업체 취급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강특위 위원 활동을 해온 전원책 변호사에게 문자 메시지로 해촉을 통보했습니다. 언행을 유의하라고 공개 경고한 지 하루 만입니다. 어젯밤 김용태 사무총장이 전 변호사를 찾아 4시간가량 긴급 회동까지 벌였지만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당의 기강이 이제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되고 또 그다음에 당 기구들의 신뢰가 더 이상 무너져서도 안 되고. 한 달여 만에 쫓겨난 신세가 된 전 변호사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전권을 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특위위원 인사를 청탁하기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때가 시작이었죠. 첫 약속과 너무 달랐으니까 그런 걸 제가 허용을 했으면 아무 일이 없었겠죠. 나를 정말 하청업체 취급하는 거잖아요. 비대위는 전 변호사 후임자를 이미 내정하고 예정대로 내년 2월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에 당권을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전 변호사 추천으로 조강특위에 합류한 나머지 3명의 위원들은 일단 잔류를 결정했지만 비대위의 일방적 인선에 반대하는 등 잡음은 이어졌습니다. 당에서 그분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물색해가지고 우리한테 갖다 내민다면 조강위가 심대한 그런 또 하나의 위기를 맞게 되거든. 이번 일로 김병준 비대위는 리더십에 적잖은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여기에 인적 쇄신 등 갈 길 바쁜 당내 혁신 작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종로구의 한 고시원 건물에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건물 3층의 전열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창문으로 거센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고시원 내부를 삼키며 번집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사다리를 타고 가까스로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중상자들이 들것에 실려 나오고 구조대원들의 절박한 심폐소생술이 이어집니다. 웅당당 소리 나고 그다음에 부야 소리. 막 연기가 나길래 막 주저 안 돌아보고 그냥 나갔습니다. 오늘 불은 고시원 건물 3층에서 시작됐습니다. 2시간 만에 꺼졌지만 고시원에 살던 79살 조모 씨 등 7명이 숨졌습니다. 66살 황모 씨 등 11명은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재가 이미 굉장히 셌을 때 신고가 들어왔던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화재가 굉장히 거셌다. 경찰은 3층 출입구와 가까운 301호의 전열기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스토브 전기나요? 저거가 때문에 그렇다. 원래 전열기 못 쓰게 되지 않았어요? 네, 원래 못 쓰게 되는데 아마 몰래 저희가 일일이 그걸 열 수가 없거든요. 또 1차 감식 결과 현장에서 인화물질이 발견되지 않아 방화 가능성은 일단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화재 원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경찰은 내일 오전 소방과 국과수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가 커진 데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다들 잠든 새벽 시간대에 불이 시작된 데다 3층 출입구 쪽으로 불길이 번져 대피로가 막히면서 탈출이 어려웠습니다. 또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그나마 있던 경보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이 진압된 뒤의 고시원 내부입니다.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복도 폭이 좁아 미로처럼 돼 있습니다. 여기에 301호에서 시작된 불이 3층 출입구 통로 쪽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가뜩이나 비좁은 고시원에서 유일한 출입구마저 불길에 막힌 겁니다. 결국 사망자 7명 가운데 4명이 복도에서 발견됐습니다. 입주자들이 대부분 잠든 시간에 불이 나면서 119 신고도 늦어졌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신고가 늦은 부분이 있고 대피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불이 난 고시원은 3년 전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대상이 됐지만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아 설치가 무산됐습니다. 또 화재 감지기와 경보벨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는 게 입주자들 얘기입니다. 한 분은 그 벨 누르려고 했는데 순간 그게 고장난지 몰라도 화재 경보기가 울리지는 않고. 이 건물에는 탈출용 완강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이 났을 때 고시원 입주자들은 이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상당수가 옆 건물이나 2층 난간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고시원이 있는 2층과 3층은 관할구청에 사무실로 등록돼 있어 올해 정부에서 실시했던 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에서 빠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건물은 다중이용업소로 지금 서류 사고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조사하지 못하게 돼버립니다. 그나마 올해 5월 소방안전점검에서 10년이 넘은 노후 소화기를 교체하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급한 김에 물 갖다 끼얹고 소화기로 이제 갖다 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소화기가 터져버린 거야.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시원에서 난 불은 전국적으로 250건이 넘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불이 난 고시원에는 독거노인, 일용직 노동자 같은 사회 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화재로 7명이 외롭게 세상을 떠났는데 이 중 4명은 기초생활 수급자였습니다. 간신히 빠져나온 사람들은 당장 오늘 묵을 곳이 없는 처지입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불이 난 고시원은 35년 전 지어졌습니다. 낡은 사무실을 쪽방 고시원으로 개조한 겁니다. 싼 방값에 일용직 근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혹시 한 달에 얼마 정도 내시는지 아세요? 근처 신세가 제가 알기로는 35만 원, 45만 원 정도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여기는 더 쌀 거예요. 3층이 남자방이어서 숨진 7명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4명이 기초생활 수급자였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나 아무래도 어렵지. 아무리 돈 먹고 저는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숨진 57살 양모 씨는 가족 없이 홀로 생계급여로 생활해왔습니다. 전에 지져가지고 지원을 자주 받으셔야 돼요. 하루 시간까지 일하기 힘든데 그렇게 막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모르시죠. 단칸방에서 외로운 타향살이를 하던 일본인도 화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있는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간신히 고시원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아직도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가족들에게 돈을 붙이던 기러기 아빠는 하룻밤에 잠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주를 였다 본데요. 이제 일정 수입이 없으니까 한 바닥에 기술자해가지고 오는 거죠. 괜히 보증금 걸고 이러고 애들 장가가고 뭐 다 이러니까. 종로구청은 거주자들의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기로 하는 등 긴급 복지 지원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오늘 사상자 대부분은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었습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37만 명이 주택이 아닌 곳, 그러니까 고시원 등에 주로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63%가 40대 이상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살고 있다는 건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얘기겠죠. 실제로 이 중 절반 이상은 월 평균 소득이 200만 원이 안 됩니다. 오늘 화재가 난 곳뿐 아니라 대부분의 고시원이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작은 쪽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통로도 좁습니다. 또 평소 소방 안전에 대한 관리 점검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를 강제할 법도 빈틈이 많습니다. 홍하경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좁은 통로 양쪽으로 다닥다닥 방들이 붙어 있습니다. 고시원 방마다 비치해야 하는 소화기는 교체 주기를 3년이나 넘겼습니다. 제조 연월일로부터 10년 경과되면은 소화기를 교체하셔야 됩니다. 피난 유도선도 없는 복잡한 통로를 지나 비상구로 가봤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막상 피난 계단은 의자와 이불로 막혀 있습니다. 담배 피우고 그러니까 의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무용지물입니다. 완강기가 재구시를 못할 정도로 낡은 고시원도 있습니다. 이 고시원은 화재가 난 종로의 고시원처럼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복도도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 7월 이전에 지어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설치 비용이 굉장히 좀 부담되는 부분이 큽니다. 예. 이 때문에 서울에 있는 고시원 5,800여 곳 중 1,000곳 이상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소방 안전 점검 방식도 문제입니다. 현재는 점검을 나가기 전에 미리 예고하는 사전 통지 방식이어서 사실상 형식에 그칩니다. 불시 점검을 했을 땐 적발 비율이 3배로 늘었습니다. 건축 시점에 따라 안전시설 의무 규정이 느슨히 적용되고 점검도 허술한 고시원.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일시적으로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유엔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약 46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억 원 상당의 각종 의료 장비들을 북한에 지원했다고 유엔 안보리가 대북 지원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박경호 기자입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인도적 대북 지원을 허가한 사실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장 명의 서한을 통해서인데 유엔 안보리가 제재 면제 대상과 내용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원 목적은 북한 내 결핵과 말라리아를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해서입니다. 규모는 엑스레이와 각종 의료 장비 등 35개 품목 46만 달러에 이릅니다. 지난 8월 미국이 주도로 마련한 인도적 지원 신속 절차 가이드라인을 채택한 데 따른 조치인데 투명성과 검증 부분이 강화됐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원 내역서에는 지원 품목과 목적 그리고 물품의 이동 경로와 날짜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니세프 직원이 상시 검증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인도적 사안에선 대북 제재를 완화하되 비핵화 조치 없인 다른 제재 조치들은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not going to get rid of the stick because they haven't done anything to warrant getting rid of the sanctions yet.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도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제재 완화를 이야기하면서 제재 대상도 아닌 이 800만 달러 왜 지급을 못합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정부는 남북관계는 물론 국제사회 공조도 고려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비핵화 진전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검찰이 최근 차한성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과거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재판을 무력화시킬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대법관이 검찰에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이 지난 7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이던 2013년 12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도한 비밀회동에 참석했습니다. 차 전 대법관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는데 강제징용 재판을 어떻게든 무력화하려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자리에서 차 전 대법관은 소멸시효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2년 5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 시점부터 소멸시효 3년이 시작된다는 점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판을 연기시킬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신일철 죽음에 보낸 재판 관련 통지가 운 좋으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법권을 쥔 채 재판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차 전 대법관의 발언은 최근 압수한 외교부 문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회동 직후 법원행정처는 장례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고 재판은 5년 넘게 연기됐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검찰에서 회동에 참여했지만 재판 연기 방안을 논의한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 전 대법관 후임이었던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기소 이후 두 전 대법관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비바람 때문에 사라진 듯했던 미세먼지가 또다시 극성입니다. 인천항에 설치된 KBS 재난감시용 CCTV 화면인데요. 오전까지 선명하던 송도 모습이 오후에는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불과 2시간 만에 좋음에서 나쁨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주말에는 짙은 스모그도 계속됩니다.
내일은 전국에, 모레는 남부지방의 미세먼지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할 때면 오염 원인이 국내 탓이다, 아니다, 중국 탓이다 논란이 뜨겁죠.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정훈 기상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가을 가장 짙은 미세먼지가 나타난 지난 6일, 환경과학원은 나흘 동안 쌓인 국내 오염물질이 최대 80%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중국의 영향을 크게 해석했습니다. 중국에서 날아든 오염물질이 한반도에 정체하며 미세먼지 농도를 높인다고 예측했습니다. 기상 조건에 따라 원인이 다르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의 성분도 중국산 혹은 한국산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고 봅니다. 2016년 미국 나사와의 공동 연구 결과 국내 초미세먼지의 75% 이상은 가스로 배출된 대기 오염물질이 화학 반응을 거쳐 만들어진 2차 생성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중국에서 날아온 것과 국내 오염물질이 합쳐진 양도 상당하다는 겁니다. 이런 국적불명의 미세먼지가 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암모늄과도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 책임 소재를 어디에 둬야 될지도 상당히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고요. 불명확한 원인 논쟁보다는 줄일 수 있는 배출원을 찾아 먼저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바베큐나 삼겹살들을 구우면 가까운 데서 연기가 많이 나지만 멀리 갈수록 희석되는 것이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과학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에 있는 오염원을 줄이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효과가 큰 대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던 전북 익산시는 자체 저감 노력으로 올해 농도를 20% 이상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회사 직원을 마구 때리고 음란물 유통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오늘 양진호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된 양진호 회장의 갖가지 범죄 사실들을 증언하는 내부 직원들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진호 회장은 불법 음란물 유통을 통해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으로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부하 직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또 무자비한 보복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재유 기자입니다. 양진호 씨 웹하드 업체 주요 부서에서 일했던 김모 씨. 어느 날 양 씨가 매출을 늘려야겠다며 회의를 열었다고 증언합니다. 회의에서 양 씨는 음란물 검색 금지어를 풀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성 비하 단어 등 금지어 상당수가 필터링에서 해제됐습니다. 골뱅이라는 게 좀 여성을 비하하는 뜻으로 있잖아요. 왜 이거 금지어에서 불법 영상물들 안 나오게 해야 되냐. 양 회장의 갑질에 저항할 생각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무차별 소송으로 보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또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인데 일일이 직원들한테 사과를 하면서 사과했다는 그 사인을 받으러 돌아다니는 기억이 나요. 직원 명부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한편으로 양 씨는 자신의 방패막이를 키웠습니다. 대신 처벌을 받아주고 이제 이런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좋은 차도 탈 수 있고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계속 그 자기를 막아줄 사람들을 본인이 가진 재력을 가지고 좀 양성하는. 최유정 변호사의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한 증언도 나왔습니다. 서류를 안 받더라고요. 보통 받아야 되거든요, 그 서류를. 근데 그 사건이 정말 무죄가 나오더라고요. 김 씨는 웹하드 업계는 양진호의 왕국이었다며 다른 IT 업체 직원까지 해고시킬 정도로 영향력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과거 정권에서 이루어진 검찰의 인권 침해 사건이나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 진상조사단이 부실조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어서 이대로라면 김 전 차관은 과거 검찰 결론대로 무혐의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2013년 성접대 파문으로 임명 6일 만에 낙마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당시 검찰은 관련 동영상까지 확보했지만 영상 속 인물을 김 전 차관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듬해 피해 여성이 직접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지난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또다시 무혐의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는 대검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을 직접 조사하지도 못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서만 받고 사실상 조사가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반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제출한 주요 증거와 의견서는 무시됐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8월 자료를 제출했는데 조사단은 2달 넘게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단이 2차 가해를 일삼았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제 이름 쓰는 줄 알고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3례 사건에 이어 연이은 부실조사 논란에 휩싸인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고위 검찰 출신의 몰래 변론 사건, 피의사실 공표 사건은 본조사 착수도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사위와 조사단의 활동기한은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중국산 고혈압약 원료, 일본산 결핵 백신 등 수입 의약품에서 잇따라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품질에 대한 관리 책임이 수입 업체에만 있다 보니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중국산 고혈압약 원료의약품인 발사르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산 결핵 백신의 주사용제에서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위험성은 없는 수준이라지만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된 두 의약품은 모두 완제의약품이 아니었습니다. 수입 완제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사하지만 원료의약품이나 첨부용제는 검사하지 않습니다. 품질 관리는 수입업체에만 맡겨져 있습니다. 정작 수입업체는 제조사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수입 판매업체이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실험을 안 하고 이제 원재조사에 등록서를 그걸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문제의약품을 걸러내지 못해도 수입업체가 받는 처벌은 수입 금지 등 행정처분에 불과합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 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이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빨리 마련이 돼야 될 것입니다. 정부가 위해의약품 수입업체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지만 관련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해외 제조업체를 직접 점검할 수 있는 법 개정안도 3년째 계류돼 있습니다. 해외 제조업체에 자료 제출이나 정보 제공을 요구할 근거도 없습니다. 국내 수입의약품 규모는 2015년 48억 달러에서 지난해 56억 7천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로 불리는 현대자동차의 광주 공장 설립을 둘러싸고 광주광역시와 현대차의 막판 협상이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승철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독일 폭스바겐이 2000년대 초 실험한 아우토 5000입니다. 임금을 본사보다 20% 낮춰 새 일자리를 만든 겁니다. 광주시가 현대자동차와 함께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도 신입 직원 평균 연봉이 현대기아차의 절반 수준입니다. 임금을 낮춘 만큼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기업도 지금 국내에다 투자를 못하지 않습니까? 좀 새로운 어떤 기업하기 좋은 모델을 아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광주시는 현대차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연간 10만 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을 세울 계획입니다. 1000여 명 직접 고용, 간접 고용까지 하면 일자리 만여 개를 창출하게 됩니다. 임금은 낮지만 정부와 자치단체가 주택과 육아, 교육 등을 지원하니 모두가 좋은 일자리라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기존 자동차 업체의 임금 하락을 유도하는 나쁜 일자리라고 주장합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근간은 적정임금입니다. 광주시는 노사와 지역민까지 참여한 협약으로 몇 년 정도 임금 인상 압력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로 든 독일의 아우토 5000도 생산성이 높아지자 임금 인상 요구가 생겼고 결국 7년 만에 본사로 합병됐습니다. 낮은 임금 유지가 쉽지만은 않은 과제입니다. 광주시는 1000cc 이하 경영 SUV 차량을
연간 10만 대 생산하는 공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로는 전체 사업비 7천억 원에 대한 배당이나 이자를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여서 언제든 생산 물량을 줄이거나 철수할 우려도 있습니다. 시작도 안 한 광주형 자동차 공장에서 뭐 손익구조나 이런 것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임금부터 이렇게 정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상 모순이죠. 현대차로선 지배구조 개선과 불법 파견 해소 등의 쉽지 않은 과제를 안은 채 광주시에 투자 요청을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한 새로운 실험입니다. 광주시와 현대차, 노동계의 서로 다른 셈법 속에 협상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생 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부릅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 세제 혜택 등을 받는 스타트업 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만 5천 곳이 넘습니다. 최근에는 신성장 동력에 목마른 기업들이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 나서면서 삼성, LG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앞다퉈 각종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지원을 받게 되면 자금 확보나 판로 개척에서 유리해지니 좋긴 할 텐데 최근 대기업 투자를 받았다가 아예 사업을 접는 스타트업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업체는 2년 전 운전자와 자동차 정비업체를 연결해주는 앱을 개발했는데 당시 SKT가 주최한 스타트업 육성대회에서 선발돼 SKT의 자회사로부터 투자를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통한 인수가 무산됐고 결국 폐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SKT 자회사에 기술과 영업자료도 넘겼는데 기밀유지 협약서 작성조차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사실은 NDA가 맺어지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어느 입장이다 보니까 또 SK만 올인을 하다 보니까 투자와 인수를 약속했던 SKT 자회사는 사업성이 없어 철회한 것뿐이고 서약서를 쓰진 않았어도 기밀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2012년 문서관리 앱을 만들어 KT와 공동사업을 하기로 한 이 스타트업도 최근 사업을 접었습니다. 3년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KT가 같은 종류의 앱을 비슷한 상표를 붙여 출시한 겁니다. KT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상표 만드는데 저희도 거의 2년의 시간을 소요했고 3년 동안 매출 하나도 없이 버텼던 거거든요. KT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10분의 1 토막이 나거든요. 최근 대기업과 법적 다툼까지 벌이는 스타트업이 늘면서 지난해 민변에서 상담을 받은 스타트업만 120곳에 이릅니다. 법률적, 제도적 보호 측면도 있고 자금의 지원 측면도 있고 또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적인 지원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제도와 정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스타트업의 평균 운영 기간은 6년 정도로 벤처기업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특히 정부나 기업 지원이 끊기는 창업 4년에서 10년 내 생존율은 33%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우리 징용 피해자들을 갑자기 노동자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세계 각국 일본 대사관을 통해 일본에 유리한 여론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징용공이 아니라 노동자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틀 뒤 아베 일본 총리가 갑자기 이 같은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모집에 스스로 응했기 때문에 징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実際今般の裁判の原告4名はいずれも募集に応じたものであることから、朝鮮半島の出身労働者問題とこう言わ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계획된 도발이었습니다. 전날까지 자민당 내부 회의 자료에는 징용공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총리 발언이 있던 날 자민당 자료에서도 징용공이 노동자로 바뀌었다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징용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노동자로 통일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더불어 해외 여론몰이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請求権に関しては完全かつ最終的に終わらせた。 일본 외무성은 고노 외무상의 이 담화를 전 세계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와 SNS에 올렸습니다. 한국은 국제법을 위반한 믿을 수 없는 나라라며 대사관을 동원해 외국에 적극 홍보하고 나선 겁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우리 정부를 자극해 논란을 확산하고 이를 빌미로 위안부와 독도 문제까지 국제사회로 가져가려는 노림수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방송국 TV 아사히에서 방탄소년단의 방송 출연을 하루 앞두고 출연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멤버 중 한 명이 입었던 광복절 티셔츠를 뒤늦게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에도 도쿄에서 나시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방탄소년단 BTS는 당초 오늘 저녁 방송될 TV 아사히의 음악 프로그램 뮤직 스테이션에 출연할 예정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일본행을 앞두고 출연 취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송사 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전에 그룹 멤버가 입었던 티셔츠의 디자인이 파문을 일으킨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착용 의도를 물어보는 등 소속사와 협의를 진행했는데 종합적 판단으로 이번 출연을 보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일원인 지민 씨가 지난해 미국 공연 방문 중 입은 티셔츠에는 원폭 폭발 장면과 광복 당시 만세를 부르는 한국인들의 사진이 인쇄돼 있었습니다. 지난달 일본의 스포츠 매체가 뒤늦게 이를 문제 삼았고 극우 단체들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BTS 소속사 측은 일본 팬클럽 공지문을 통해 출연 보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팬 여러분에게 유감스러운 결과가 돼 사과드린다면서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13일 도쿄돔 공연을 시작으로 대규모 일본 순회 공연에 돌입합니다. 한편 고노 외무상은 증용 문제가 한일 간 국민 교류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을 비롯한 일본의 주요 언론은 세계적 그룹에 대한 이례적 출연 보류 사실을 알리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비판과 옹호 댓글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나신합니다.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인 뒤 40일 넘게 의식을 찾지 못했던 22살 윤창호 씨가 오늘 숨졌습니다. 윤 씨는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에서 인도에 서 있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26살 박모 씨의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중간 광고를 허용하는 등 불합리한 방송 광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지상파 방송사에만 제한돼 있는 대표적인 비대칭 규제인 중간 광고를 허용하고 가상 광고와 간접 광고 고지 조항 등에 대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20대 현역 의원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낸 항소를 결국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6월부터 7개월간 20대 현역 의원들이 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등이 조만간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국물가협회의 조사 결과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은 전통시장 전국 평균 가격이 28만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12.9% 올랐습니다. 대형마트 전국 평균 가격도 지난해보다 13.9% 오른 35만 원가량으로 조사됐습니다.